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사건 파일을 추적하는 여러분의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차가운 땅 속에 묻혀있던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덮기 위해 인간의 탈을 쓰고 괴물이 되어버린 한 남자의 추악한 욕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2년 경상북도의 한 평온한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두 젊은 여의사 실종 사건. 당시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던 이 사건은 실종된 지 3년이 지난 2025년 말에야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 처참한 흔적을 드러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025년 늦은 가을, 경상북도의 한 한적한 야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등산로 정비 작업을 하던 인부들은 배수관 인근의 토사가 흘러내린 곳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버려진 마네킹이나 오래된 쓰레기 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흙을 조금 더 걷어낼수록 드러나는 것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패한 인간의 유골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닌 두 명의 유골이었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유골은 인위적으로 아주 깊게 매장된 상태였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소지품조차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수십 년 경력의 노련한 형사들조차 할 말을 잃고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유골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왜 이 젊은 여성들은 이 차가운 산속에서 3년이라는 긴 세월을 외롭게 견뎌야 했을까? 그리고 누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토록 잔인하게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어둠 속에 숨겼을까 하는 거대한 의문이 현장을 감쌌습니다. 시간을 다시 2022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경북 지역의 한 유명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두 명의 촉망받는 젊은 여의사가 어느 날 갑자기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매우 성실했으며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웠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가족들과의 연락도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지만 그들의 행방을 찾을 수 있는 단서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그들의 마지막 흔적은 병원 정문을 나서는 CCTV 화면 속에 멈춰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수사 역사상 손꼽히는 미스터리한 실종으로 기록되며 사람들은 수많은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단순 잠적일까? 아니면 계획된 납치일까?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는 난항을 겪었고 결국 이 사건은 장기 미제 실종 사건으로 분류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2025년 발견된 유골은 잊혀졌던 그날의 공포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 결과 발견된 유골의 주인은 바로 3년 전 사라졌던 그 두 명의 여의사로 밝혀졌습니다. 평화로웠던 경상북도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들을 죽였는가? 병원 내부 사정에 정통했던 누군가일까? 아니면 원한을 품은 환자였을까? 하지만 수사팀이 밝혀낸 진실은 그 어떤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잔인하고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범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믿고 따랐던 병원장,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모두 가진 그가 왜 자신의 앞길이 창창했던 부하 직원들을 살해해야만 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비겁한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권력 구조와 인간성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3년 동안 평범한 이웃처럼 존경받는 의사로 살아가며 자신의 죄를 숨겼던 범인의 소름 끼치는 이중성, 오늘 우리는 이 비극적인 사건의 전말을 깊숙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목격한 그 추악한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 어디에선가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어두운 이면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날 밤 병원장실 뒤편의 어두운 복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그 처절하고도 잔인한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비극이 시작되기 불과 2일, 2주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 경상북도의 이 병원 분위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하고 활기찼습니다. 실종된 2명의 여의사, 박 선생과 이 선생은 전공의 과정을 거치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죠. 한국 사회에서 의사라는 직업이 갖는 무게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특히나 지방 도시의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는 젊은 의사들에게는 개인의 삶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36시간 연속 근무, 쏟아지는 응급 환자들, 그리고 선배 의사들과 교수들의 엄격한 위계질서 속에서 그들은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단순한 육체적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를 관통하던 청년 세대의 불안감이 그들 사이에서도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의사라는 번듯한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집값과 막대한 학자금 대출 상환, 그리고 결혼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그들을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박 선생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쉬는 날도 없이 아르바이트 대진 진료를 뛰어야 했고, 이 선생은 복잡한 연애 문제와 병원 내 인간관계로 인해 정서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국 특유의 K스타일 경쟁 사회에서 그들은 성공이라는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발버둥치던 평범한 청춘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병원 내부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완벽주의자로 소문난 병원장 최 씨를 둘러싼 은밀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 병원장은 지역사회에서 자선 활동가로도 이름을 날리며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의 서늘한 눈빛과 권위적인 태도에 대해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최근 특정 간호사 한 명과 지나치게 가깝게 지낸다는 이야기가 간호 스테이션과 휴게실을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그 사실을 입 밖으로 내어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소문을 퍼뜨렸다가 고액 연봉이 보장된 직장을 잃거나 의사 커리어에 오점을 남길 수 있다는 공포가 그들의 입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종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 박 선생은 동료에게 요즘 병원장실 근처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 누군가 나를 계속 지켜보는 것 같아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선생 역시 퇴근길에 낯선 차량이 자신을 뒤따라오는 것 같다며 불안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단지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해망상일 것이라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병원, 그 화려한 조명 아래서 인간의 욕망은 검은 곰팡이처럼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병원이라는 폐쇄적인 공간 속에서 권력자가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힘, 그리고 그 힘 아래서 숨죽여야 했던 젊은 의사들. 그들의 일상은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이 거대한 재앙의 전조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최 병원장은 자신의 불륜 사실이 외부로 새나갈까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물이었죠. 완벽한 삶을 꿈꾸던 그에게 두 여의사의 존재는 어느 순간부터 거추장스러운 걸림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의 복도에서 마주치는 그들의 눈빛이 마치 자신의 비밀을 다 알고 있다는 듯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확신이 되고 확신은 이내의 사례로 변해갔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일상의 톱니바퀴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두 젊은 의사의 운명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두 여의사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이 겪었던 심리적 압박은 우리 시대 청년들이 마주한 비극과 맞닿아 있습니다. 박 선생과 이 선생은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본인의 피나는 노력 끝에
의사 면허를 땄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장밋빛 미래가 아닌 헬조선이라 불리는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의사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남들보다 2배, 3배 더 독해져야만 했습니다. 완벽한 딸, 유능한 의사, 그리고 세련된 현대 여성이라는 모든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 그들은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했습니다. 박 선생은 평소 SNS를 통해 자신의 화려한 일상을 공유하곤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나 새로 산 명품 가방 사진들을 올리며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죠. 하지만 그 화려한 사진 뒤편에는 텅 빈 통장 잔고와 매달 돌아오는 대출 이자에 대한 압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주변의 기대치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가짜 행복을 연기해야 했던 그녀의 심리적 박탈감은 상당했습니다. 이 선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부장적인 집안 분위기 속에서 늘 여자도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자랐고, 병원 내에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미묘한 차별과 유리천장을 깰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병원 옥상에서 커피 한 잔을 나누며 한국 사회의 부조리와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결국 얻는 게 뭐야? 라는 질문을 서로에게 던지며 그들은 이 폐쇄적인 병원이라는 공간을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그 병원은 동시에 그들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양가 감정 속에서 그들의 정신적 피로도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실종 직전 그들은 우연히 병원 내에서 절대 봐서는 안 될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륜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병원의 고위직 권력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직원을 유린하고 이를 은폐하려는 추악한 뒷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한 것입니다. 정의감보다는 공포가 앞섰지만 동시에 그들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의사라는 직업적 윤리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모른 척해야 하나? 아니면 밝혀야 하나? 하는 도덕적 딜레마는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익명 게시판에는 종종 병원 내 부조리에 대한 폭로글들이 올라오곤 합니다. 두 사람 역시 익명의 힘을 빌려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릴까 고민했던 흔적이 나중에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이 지역의 절대 권력자인 병원장이라는 것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그들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이처럼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는 단순한 불안을 넘어 사회 시스템 자체에 대한 거대한 회의감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장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이 때로는 저주가 된다. 실종 사건이 터지기 직전 병원 안팎에서는 심상치 않은 징후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상함을 감지한 것은 동료 간호사들이었습니다. 평소 환자 진료에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던 두 여의사가 갑자기 병원 내 메신저에서 로그아웃을 하고 개인 휴대전화를 꺼두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종 사흘 전부터 병원 게시판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익명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병원에 존경받는 원장님, 밤마다 어디서 누구와 계시나요? 라거나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가 가운을 입고 있다는 식의 구체적이고 날선 비판들이었습니다. 이 글들은 순식간에 삭제되었지만 캡처된 화면들이 단톡방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비방글인지 아니면 내부 고발자의 처절한 외침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선생의 SNS 라이브 방송이 짧게 켜진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경, 화면은 어두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배경음으로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는 소리와 제발 그만하세요. 다 봤단 말이에요. 라고 소리치는 이 선생의 목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방송은 단 1분 만에 종료되었고 해당 영상은 곧바로 삭제되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소수의 시청자들은 불안감을 느꼈지만 당시에는 그저 술에 취한 실수이거나 연인과의 다툼 정도로 치부되었습니다. 더욱 기괴한 것은 실종 당일 아침에 도착한 의문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박 선생의 가족들은 그녀로부터 당분간 찾지 마세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혼자 여행 좀 다녀올게요.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평소 효녀로 소문난 그녀가 부모님께 상의도 없이 이런 식의 통보를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문장체 또한 평소 그녀가 쓰던 다정한 말투가 아닌 딱딱하고 서술적인 말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강제로 작성하게 했거나 타인이 그녀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낸 것처럼 말이죠. 동시에 병원 내에서는 원장실 근처에 CCTV가 공사 중이라는 이유로 작동을 멈췄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은 원장님의 지시로 배선 교체 작업을 했다고 증언했지만 하필 그 시점이 두 의사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과 일치한다는 점은 너무나도 자기적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미화원 아주머니는 그날 밤 원장실 앞 복도에서 누군가 물청소를 아주 세게 하고 있었다. 락스 냄새가 코를 찔러서 고개를 돌릴 정도였다고 회상했습니다. 평소 결벽증이 있다던 원장이었지만 새벽 시간에 직접 복도를 청소하는 모습은 분명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난 행동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징후는 이들의 숙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머물던 기숙사 방은 겉보기엔 깨끗했지만 침대 밑이나 가구 틈새에서 깨진 유리 파편과 핏방울이 튄 듯한 흔적이 소량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현장을 치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병원 측은 내부 수리를 명목으로 기숙사 도배와 장판 교체를 강행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모든 물리적 단서들이 병원의 권력 아래 하나둘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사건을 덮으려 할수록 실종된 두 의사가 남긴 마지막 구조 신호들은 더욱더 비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병원 내부의 갈등은 이제 임계점을 넘어 폭발 직전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실종 사건 발생 약 열흘 전 병원장 최 씨와 두 여의사 사이에는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선 날카로운 대립이 시작되었습니다. 발단은 병원장실 부속 비품실에서 우연히 목격된 장면 때문이었습니다. 박 선생과 이 선생은 야간 당직 중 필요한 서류를 찾으러 갔다가 최 병원장이 하급 직원인 간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현장을 정면으로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도덕적 지주를 자처하며 가정적인 남자의 이미지를 쌓아온 최 병원장에게 있어 이들의 목격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자신의 모든 사회적 생명이 끝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최 병원장은 처음에 거액의 돈과 해외 연수 기회를 제안하며 그들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의사로서의 성공을 보장해주겠다는 달콤한 회유였습니다. 하지만 두 여의사는 단호했습니다. 특히 이 선생은 병원장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해당 간호사에게 가해온 가스라이팅과 부당한 압력을 목격하고는 깊은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병원 이사회와 의사협회에 알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때부터 최 병원장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그는 인맥을 동원해 두 사람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의사 커뮤니티가 얼마나 좁은지 알지. 내가 한마디만 하면 너희는 평생 메스를 잡지 못할 거야 라는 섬뜩한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갈등은 병원 밖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최 병원장은 두 사람의 평판을 깎아내리기 위해 병원 내에 근거 없는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두 여의사가 환자 처방을 실수했다거나 약물을 오남용한다는 식의 음해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평판은 곧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동료들조차 은근히 그들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고문 속에서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힐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최 병원장이 가진 어둠의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지역 정재계와 깊숙이 연결된 괴물이었고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라면
살인조차 불사할 인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시 최 병원장은 병원 확장 사업과 관련하여 막대한 자금을 대출받은 상태였기에 자신의 명예 실추는 곧 파산을 의미했습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뒤틀린 욕망이 결합하자 인간의 양심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기로 결심합니다. 직접 손을 더럽히는 대신 평소 병원 미수금 회수나 굳은 일을 처리해주던 불법 사채 조직원들에게 연락을 취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건네진 것은 두 여의사의 사진과 상세한 동선, 그리고 거액의 착수금이었습니다. 실종 전날 밤 병원 인근의 카페에서 두 여의사는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교육청과 보건소에 투서를 넣자. 그들은 이것이 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카페 밖 어둠 속에서는 검은 차량 한 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골목길, 누군가에게는 퇴근길의 평화로운 장소였겠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거대한 거미줄이 쳐진 사냥터나 다름없었습니다. 병원장의 지시를 받은 그림자들은 서서히 그들의 뒤를 밟기 시작했고 두 젊은 의사는 자신들에게 다가올 운명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마지막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2022년의 그 차가운 밤,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의 압박이 결국 비극적인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최 병원장은 자신이 고용한 청부업자들에게 깔끔하게 처리해라, 흔적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불륜 사실을 숨기려던 것을 넘어 감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특유의 뒤틀린 위계 문화가 낳은 괴물 같은 심리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워줬는데 감히 내 등에 칼을 꽂아? 라는 식의 비뚤어진 보상 심리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 당일 저녁, 두 여의사는 평소보다 늦게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 제출할 고발 서류들을 정리하느라 진이 빠진 상태였죠. 병원 앞 가로등이 깜빡이는 한적한 도로. 평소라면 안전하다고 믿었을 그 길 위에서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최 병원장의 지시를 받은 차량 2대가 순식간에 그들의 앞뒤를 가로막았습니다. 건장한 사내들이 차에서 내렸고 두 여의사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차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도심 한복판에서, 그것도 대낮처럼 밝은 가로등 아래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납치였습니다. 납치된 장소는 병원에서 멀지 않은 외딴 창고였습니다. 그곳에는 뜻밖에도 가운을 벗어던진 최 병원장이 직접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두 제자 앞에서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적당히 타협했으면 좋았잖아. 왜 인생을 스스로 망치려드니? 이 순간 피해자들이 느꼈을 절망감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존경했던 스승이자 병원장인 남자가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사주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박 선생은 울면서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최 병원장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갑질 문화와 침묵의 카르텔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 병원장은 자신이 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과 인맥만 있다면 사람 목숨 하나쯤은 흔적도 없이 지울 수 있다고 맹신한 것입니다. 그는 현장에 동석한 조직원들에게 직접 범행을 명령하며 자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고결한 척 뒷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처리하는 것을 지켜보듯 그는 두 젊은 생명이 꺼져가는 과정을 냉혹하게 관찰했습니다. 두 여의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가혹한 의료 현장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온 동료이자 친구였던 그들은 그렇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삶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범행이 끝난 후 최 병원장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고급 승용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신은
미리 준비된 산속 깊은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사회의 엘리트로 존경받던 병원장이 자신의 사악한 비밀을 지키기 위해 가장 잔악한 범죄자가 된 이 순간은 한국 범죄 사상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범행이 끝난 뒤 최 병원장이 보여준 행보는 소름 끼칠 정도로 치밀하고 냉정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병원으로 돌아와 자신의 알리바이를 조작했습니다. 병원 내 CCTV 기록 중 자신이 외출했던 시간대를 삭제하거나 변조했고, 당직 간호사들에게는 자신이 밤새 원장실에서 서류 업무를 보고 있었다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여의사가 출근하지 않자 그는 오히려 화를 내며 요즘 젊은 의사들은 책임감이 없다고 동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힌 직후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회적 가면의 극치였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지역 로타리 클럽 모임에 참석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 행사에 얼굴을 비추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심지어 실종된 의사들의 부모님이 병원을 찾아와 울부짖을 때 그는 그들의 손을 맞잡으며 저도 제 자식 같은 친구들이라 가슴이 찢어집니다. 경찰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눈시울을 붉히는 연기까지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범죄자의 이중성은 수사 초기 경찰조차 그를 용의 선상에서 배제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설마 저렇게 존경받는 분이? 라는 사회적 편견을 그는 철저히 이용한 것입니다. 그는 또한 치밀한 온라인 여론 조작을 시도했습니다. 대리인을 시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실종된 의사들이 사실은 거액의 도박 빚이 있었다더라. 남자 문제로 도망간 것이다. 라는 식의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격하여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피해자들의 행실로 쏠리는 사이 그는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폐차하고 청부업자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뒤처리를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책감이 아닌 흔적의 무서움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병원장실에서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일상을 살고 있었지만 병원 복도에서 들리는 작은 발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신경소외약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는 실종된 의사들의 유품을 직접 소각하면서도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투서의 행방을 찾지 못해 늘 불안에 떨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모르는 곳에 진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공포가 그의 목을 죄어왔습니다. 한국의 장기 미제 사건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시간은 범인의 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대중의 관심은 식어갔고 사건은 서서히 잊혀졌습니다. 최 병원장은 자신의 병원을 더욱 확장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 범죄를 성공시켰다고 확신하며 다시 오만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운 욕망의 탑은 모래 위에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침묵 속에서 진실은 썩지 않은 채 3년이라는 시간을 견디며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완벽하게 묻힌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범죄 심리학 전문가들은 최 병원장이 보여준 행동 패턴에서 전형적인 자기애적 인격 장애와 소시오패스의 결합을 찾아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는 자신이 구축한 완벽한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타인의 생명은 단순히 소모품에 불과하다고 믿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고위층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특권 의식이 그를 괴물로 만든 것입니다. 그는 두 여의사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앞길을 방해하는 오류를 제거했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3년 동안 평범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진 고도의 사회적 지능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대중이 무엇에 열광하고 무엇에 관대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매스컴 앞에서는 인수를 펼치는 의사의 모습으로
집에서는 자상한 가장의 모습으로 철저히 분열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의 내면이 이미 무너져 가고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범행 이후 그는 병원 직원들에 대해 더욱 강박적인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제2, 제3의 박 선생이나 이 선생이 나타나 자신의 비밀을 훔쳐볼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병원 내의 감시 카메라를 대폭 늘리고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도청하는 등 그의 의심은 광기로 변해갔습니다. 이 사건의 퍼즐 조각이 다시 맞춰지기 시작한 것은 아주 작은 우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25년 초 최 병원장과 부적절한 관계였던 간호사가 죄책감과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그날 밤 원장실 주변에서 일어난 기괴한 일들과 최 병원장의 돌발적인 행동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담 기록 중 일부가 수사기관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고 잊혀졌던 2022년의 실종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범죄 분석가들은 최 병원장이 왜 시신을 그토록 가까운 곳에 유기했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했습니다. 보통의 범죄자라면 먼 곳으로 시신을 옮기려 하지만 그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 시신을 두어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매일 지나다니는 산자로 아래에 진실을 묻어둠으로써 그는 자신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비뚤어진 승리감을 맛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형 범죄자가 보여주는 가장 섬뜩한 심리 상태입니다. 한국의 청년 세대가 느끼는 공포의 실체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최고의 직업인 의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가진 한 개인의 욕망에 의해 인생이 통째로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범죄자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은 사회 전반에 거대한 불신을 심어주었습니다. 흩어졌던 조각들이 하나둘씩 모이면서 최 병원장이 3년 동안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가짜 일상에는 회복 불가능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어둠을 뚫고 나올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2025년 말 경상북도의 그 야산에서 유골이 발견되자마자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3년 전의 실종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당시에는 찾지 못했던 미세한 증거들이 현대 과학수사 기법 앞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최 병원장의 개인 금고와 비밀 서재를 압수수색했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종된 박 선생과 이 선생의 의사 면허증이었습니다. 그는 범행의 전리품처럼 그들의 신분증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지배욕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도 나왔습니다. 유골과 함께 묻혀있던 흙 속에서 최 병원장이 당시 사용하던 개인 차량의 타이어 자국과 일치하는 미세한 고무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시신을 묶는 데 사용된 밧줄에서 최 병원장의 DNA가 아주 미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진실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압송되는 순간에도 최 병원장은 이건 모함이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느냐 라며 고함을 지르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여전히 자신을 지켜줄 방패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내민 비장의 카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3년 전 최 병원장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했던 청부업자 중 한 명의 자백이었습니다. 해외로 도피했던 그는 도박 빚에 시달리다 비밀리에 입국했고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그날 밤의 모든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최 병원장이 어떻게 범행을 사주했는지, 시신을 어디에 매장하라고 지시했는지, 그리고 입막음용으로 얼마를 지급했는지까지 모든 진실이 폭로되었습니다. 현장 검증이 진행되던 날 수많은 시민과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가운 대신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최 병원장이
산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모습은 대한민국 전체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지만 유골이 발견된 구덩이 앞에 서자 비로소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묻어버린 것은 2명의 의사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성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일까요? 조사 결과 그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실로 허망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불륜 사실이 병원 이사회에 알려져 이사장 자리로 올라가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남자의 비겁한 야망이 꽃다운 2 청춘의 생명과 바꿀 만큼 가치 있는 것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전말이 공개되자 대한민국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가장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할 의사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가장 잔인한 살인마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중은 배신감을 넘어선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병원장이 아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추악한 범죄자로 기록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최 병원장의 구속과 시신 발견 소식은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해일 같은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엔 그가 가진 권력의 크기와 범행의 잔혹함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에서는 전문직 권력형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특히 의사 면허 취소 사유를 강력 범죄 전반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의사면허 박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최 병원장은 뒤늦게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은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부하 직원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뒤 3년 동안 유가족을 기만하며 사회적 명망을 누렸다며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그를 도운 공범들에게도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정의는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도라비로써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의 처벌만으로 유가족들의 멍든 가슴이 치유될 수는 없었습니다. 2 여의사의 부모님은 딸들의 유골함 앞에서 통곡하며 진실을 밝히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미안하다는 말만을 되풀이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를 남겼습니다. 한국 사회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상명하복의 위계 질서가 어떻게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권력자의 가면을 눈치채지 못했는지에 대한 뼈아픈 반성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는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의료진 간의 수평적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선생과 이 선생, 2 젊은 의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이름을 딴 공익재단이 설립되어 젊은 의료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2022년 경북 여의사 실종 사건의 전말은 여기까지입니다. 3년이라는 어둠 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은 어쩌면 진실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는 평범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증명하기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일상 뒤에 혹시나 숨겨진 부조리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울림과 경각심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진실을 밝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충격적이고 의미 있는 미스터리 사건 파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스토리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